들어오신 분이 계시긴 한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일단 첫째 시간 긴급복지 관련해서 지금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인데 좀 빨리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국가긴급복지 사업부터 먼저 시작을 할게요. 작년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마 현장에서 신규 사업들이 많이 시작이 되면서 고생 많으셨을 겁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19 대응 관련해서 한시적으로 긴급복지 운영 방안이 작년 4월부터 지금 3차에 걸쳐서 계속해서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3월까지 지금 연장이 되었고요.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은 또 추가적으로 연장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국가긴급복지, 서울긴급복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변경사항들, 그리고 동주민센터에서 자주 질문하는 내용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사업은 다들 아시겠지만 공공복지 영역에서 지금 현장에서 제일 많이 지금 활용하고 있으십니다. 근데 이제 제도가 이렇게 변경되는 사항들을 빨리 확인을 하시고 이해하셔야지만 전문 상담관이 종합 상담하거나 또는 이제 복지 플래너 분들이 위기가구 발굴 시 신속 지원하는 데 있어서 어떤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은 국가긴급복지에 대한 국가긴급복지는 2004년도에 이제 12월달 대구 불로동 4세 아동 아사 사건으로 시작이 됐고요. 제 법은 이제 제정은 2005년도에 제정이 되고 2006년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긴급복지가 시행이 이렇게 십수년 동안 진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안타까운 사례들이 지금 사회 곳곳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럴 때마다 긴급복지가 제대로 작동을 했는지 여부가 항상 화두가 되고 있죠. 그래서 항상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당사자가 직접 우리한테 요청을 하거나 또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발굴되는 위기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의 기본 원칙을 4가지죠. 기본 원칙을 항상 상기하시고 상담에 좀 임해 주셔야겠습니다. 기본 원칙 첫 번째는 선지원 후처리 원칙이죠. 선지원은 72시간 내 접수, 현장에서 확인을 하고 신청 접수를 하고 그리고 하루 또 지원 결정을 하게 되고 또 하루는 지원까지 들어가는 시간, 이 총 72시간 이내에 발굴부터 해서 지원되는 시간이 이렇게 72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선지원을 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이제 나중에 소득재산 조사에서 지원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탑법률 지원 원칙, 지원 우선의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풍수해로 인해서 이재민이 이제 발생했어요. 그럴 경우에는 제9호법에 의한 임시 주거시설, 이단생계비 지원이 되고 있죠.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자가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들이 적용이 되고요. 그렇지만 이런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될 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결정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위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긴급 지원이 신청하고 긴급 지원도 지금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기 지원 원칙이죠. 이게 1회 원칙 단기 지원이라는 거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제 가구 단위 지원 원칙이 있습니다. 이런 기준을 기본 원칙을 확인을 하시고 이제 필요할 때마다 연장 부분들은 감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3쪽인데 3쪽은 이제 지원 요건입니다. 지원 요건에 대해서는 많이 보셨을 텐데 빨간색으로 지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올해 변경된 사항이니까 다시 한번 유념해서 봐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지원 요건에서 이제 그 3가지를 충족을 해야 되죠. 위기 상황이 발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을 해야 합니다. 위기 상황이라고 하면 해당하는 내용들이 지금 담겨져 있는 것들이 긴급복지지원법 2조, 그렇죠? 그리고 마포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우 이 3가지에 지금 아주 세밀하게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이 항목들은 구체적으로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빨간색 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더 이제 신설된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첫 번째 볼까요? 첫 번째 이제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급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이거는 주소득자뿐만 아니고 부소득자의 경우에도 적용을 하게 되고요. 근데 단 조건이 부소득자의 경우에는 그 실직전 소득이 가구 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지원 생계지원 금액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 지침에 담겨졌으니까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6번 같은 경우에 또 지금 이제 신설이 됐죠.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 화재 등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는 2가지 사안을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그 1년 이상 영업을 지속한 후에 흡폐업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흡폐업 신고일이 12개월 이내여야 된다는 거 이 조건을 충족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변경된 거는 기존에는 나중에 한번
다음도 확인하겠지만 기존에는 이 흡혈이 간이 과세자여야 된다거나 또는 480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개지가 됐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은 7번인데 7번은 지금 병행사항은 없죠. 병행사항은 없어요. 주소득자 또는 무소득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인데 여기도 지금 밑에 정부를 지켜있는 세 가지 조건을 다 충족을 해야 됩니다. 실직 상태로 생활이 계속 어려워야 되고 그리고 실직한 날이 1개월 경과를 해야 되고 그리고 12개월 이내여야 되고 실직 전 3개월 이상 근로를 해야 되는 경우 그리고 60시간 이상 1개월간 60시간 이상은 근로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 근데 여기서 지금 한시적으로 우리가 3월달까지 연기가 됐고 3월달까지 폐지가 되는 게 실직한 날이 1개월 경과 부분 이 부분이 지금 폐지가 됐죠. 그래서 1개월 경과는 충족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연장된 기간 내에서는 폐지가 됐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법은 바뀐 건 없어요.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제 8번에 보건복지부령을 정하는 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정한 사항 이건 또 구체적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9번도 살펴볼 텐데 이거는 이제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8번의 마포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6년도에 개정이 됐고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게 7번, 8번, 아마 10번일 거예요. 7번, 8번은 지금 관광하기가 쉬울 텐데 이게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이제 급여가 중지가 됐다거나 또는 부적합 통보를 받은 분들은 우리 생활보장과에서 공문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누군가가 총괄로 접수를 하실 텐데 그분이 일단 확인을 하셔서 이 전문 상담관이나 구역별로 전문 상담관이나 아니면 복지 플래너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분들하고 이 구역 대상자에 대한 구역들을 나눈 대상자를 분류를 하시고 3개월 이내에 이분들이 다시 그 국가기능 지원 대상자를 인위적으로 판단을 하시고 신청을 해주시는 그 위기사회 요건을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건강보험료 6개월 이상 체납 부분도 지금 많이 사유로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에 고시하는 경우죠. 여기도 빨간 부분, 칠한 부분들은 이제 신설된 조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과거에는 주소득자 이용한 때로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저기 떨어져서 앉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신설된 거는 좀 더 세부적으로 지금 적용되어 있는 내용은 이혼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여야 되고 이혼은 아니지만 이혼 사유로 간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 소송 이거는 이제 개월은 상관없습니다. 계속해서 이혼 소송으로 지금 그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구비했을 경우에는 이혼한 때로 미리 사유를 정해서 지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전한 경우였는데 지금은 단전한 경우뿐만이 아니고 전류제한기 부설도 포함해서 이 경우도 위기 사유로 인정을 하게 되고요. 3번에 이제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이 과거에도 있었지만 좀 더 세분화돼서 나오죠. 부금 1개월 이상으로서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출산한 경우로 가족이 없거나 관계가 단절된 경우까지 다 똑같아요. 그죠? 또는 가족이 미성년자인 자녀도 똑같아요. 근데 바로해서 지금 20세 이하의 중고등학교, 대학생까지 포함한다. 내용 포함이 되어 있고 61세 이상인 자, 가족을 구성하는 여기 다 해당이 돼야 되죠. 65세 이상인 자나 장애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거. 과거에는 1상급이었는데 지금 1상급이 없어지기 때문에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다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 노숙을 한 경우인데 이거는 우리 지침상에 그냥 노숙인 센터에서 의뢰한 경우로만 지금 판단을 보통 하고 계신데 그 경우뿐만이 아니고 이거는 만약에 우리가 이제 노숙인 시설이 우리 자치구에 없기 때문에 없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이나 시군구청장이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동주민센터에서 노숙자가 발견이 되거나 그래서 이분들을 긴급 지원을 통해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이런 것들을 신청을 할 수가 있으니까 4번도 좀 확대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번 같은 경우에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인데 이 경우는 이제 위기 사유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 위기 사유를 저희가 쭉 봤습니다. 그 중에 명확하지 않는 경우에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 위기 사유를 신청을 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이 경우에 저희는 꼭 무조건 사후 심사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 역할이지만 그렇게 위기사유를 허가받지 않는 경우에는 이 사유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과거에는 보통 동절기 동안 복지사업지대가 운영이 됐지만 지금은 연중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후심사 한다는 거. 그리고 또는 이 경우도 여의치가 않은 경우에는 통합사례 관리 대상, 뭐 소득이 있고 없고 간에 뭐 적고 많고를 떠나서 통합사례 관리 대상은 다 선정을 해서 관리가 되는 경우에는 기관을 통해서 추천을 해주시면 저희가 지원이 적합적으로 판단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자살 고위험도 가능합니다. 관련 분석부터 생기고 어렵다고 추천을 받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꼭 정신건강복지센터뿐만이 아니고요. 동주민센터 구청에서도 관련 증빙, 정신과적인 문제에 관련된 증빙 서류를 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살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자살환자 유족이라든지 그죠? 그런 그의 가족이 이제 자살 고위험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신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책자 보시면 32페이지에 조금 당구장 표시로 구체화되어 있으니까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6번, 7번이라고 좀 전체 빨갛게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작년 4월에 신설된 조항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무급 휴직, 그리고 축복 프리랜서의 소득 감소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 이 6번 같은 경우에도 점 땡땡으로 있는 세 가지를 모두 충족을 해야 되고, 7번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셔야 되는데, 7번 같은 경우에는 특보 프리랜서 주소득자, 부소득자의 소득이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히 감소한 경우이죠. 이런 경우는 좀 아마 상담 건수가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 감소한 경우는 증빙하는 것들이 지원 요청일 전월의 소득, 매출 소득이 코로나19로 인해서 2000년도 1월달이나 19년도 동월 또는 2020년도에 동월에 비해서 25% 이상 감소를 해야 된다는 그 증빙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부소득자는 마찬가지로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긴급복지 생계급여 급여 이상인 경우 이전 소득이 그런 경우에 일단 부소득자까지도 가능한데 관련 서류들, 관련 이제 증빙 서류들은 좀 세부적으로 맞는데 이것들은 이제 지침 쪽에 33쪽하고 35쪽에 관련 증빙 서류들이 쫙 나열이 돼 있으니까 충분히 숙지하시고 상담을 한번 해주시면 한번 숙지를 하셔야지만 상담하는데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는 매출액 확인 서류들이 쭉 나와 있고요. 그리고 프리랜서 특허 같은 경우는 용역 계약서 이런 부분들이 주된 증빙 서류일 것입니다. 그리고 위기 사유에 이어서 이제 소득 재산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고요. 사인은 360만 원 정도 되죠. 그리고 재산 기준도 원래는 1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3월까지 한시적으로 3월까지 유예가 됐죠. 3월까지는 지금 3억 5천만 원까지 재산 기준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금융재산도 원래 500만 원이죠. 그렇지만 또 3월까지 완화가 되는데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까지도 포함을 시킵니다. 이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은 150%는 기준 중위소득의 150%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제 여기 한 4인 가구 생활준비금까지 합치면 500만 원 합치면 한 1200만 원까지 1200만 원까지는 금융재산의 그 이하로 또 신청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나중에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소득조사, 금융재산 이런 것들을 한번 상담을 하시면서 좀 간과할 수 있는 게 소득 부분에서도 공제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체크되어 있는 부분에 소득공제 부분에서 의료비, 의료비는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 그리고 주거비, 월세, 교육비, 사회보험료, 그리고 금융부채로 인해서 매월 원금 및 이자 등이 지출되는 것들도 그 지침 80페이지와 81페이지를 통해서 한번 보시고, 물론 이것들을 공제를 꼭 할 만큼의 대상자분들이 넘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좀 더 세밀하게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이 소득이 4인 가구 360이 넘는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소득 부분에서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소득 공제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좀 어려움을 파악하는 그런 용도로 좀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재산에서도 제외되는 게 있죠. 청약, 보험 이런 것들은 금융재산에서 제외가 되고 이런 것들이 일반재산으로 산정이 된다는 거 아마 아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긴급복지지원 보호 절차에 대해서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위기가구를 인지하게 되면은 긴급복지지원법 7조 2항에 의해서 시군구청장에 신고를 하죠. 신고를 하고 신고를 하는데 여기 7조 2항에는 지금 신고 의무자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고 교육도 1년에 한 번은 꼭 해야 된다는 게 의무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총 망라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관, 교사, 사육지시설 종사자, 공무원, 학습교습소 직원 이렇게 총 망라되어 있고요. 그리고 긴급복지지원법의 시행규칙 2조 2에 보면 통장님, 새마을지도자, 분야회장 이런 것들도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신고 의무자로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일에 의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모든 공무원도 지금 의무 대상이고 교육을 해야 돼요. 근데 저희가 작년까지 좀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아마 동영상 시청으로 이거는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주민센터에서도 자체 교육을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이제 신고된 건에 대해서는 동주민센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소비상담, 현장 확인을 통해서 접수를 하고 구에서는 긴급지원 실시까지 이제 72시간 내에 선지원을 하도록 최대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 달 후에 이제 한 달 보통 걸리는데 그 사이에 이제 소득재산, 금융재산 이런 것들이 이제 통보가 되게 되면 적정심사를 다시 자체적으로 하게 되고 소득재산 이런 것들이 적정하게 되면 2회차까지 생계비 같은 경우는 2회차까지도 시공 결정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3개월 정도는 지원이 보통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매달 우리 담당이 당사자와 함께 전화 통화를 통해서 생활 실태를 매달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아까 생계비는 3회까지 그렇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심의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심의위원회의 대표적인 의결사항은 대표적으로 지금 매월 1회 지금 개최를 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것으로는 이제 선지원을 했어요. 2개월 했는데 그 통보된 내용이 부적합 대상자로 통보가 된 경우에는 환수 여부를 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 부분들을 상정을 하고 그리고 또 2차 추가 지원 연장에 대한 결정도 합니다. 생계비 같은 경우는 아까 1회 선지원하고 2회는 시군구청장에서 결정을 하고 이제 3개월 지원을 하고 난 이후에 추가 3개월이 더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심의를 통해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 위기사유가 오히려진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또 사후에 적정성 여부를 판단을 받게 됩니다. 네, 그 나머지는 이제 구에서 진행한 절차니까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제 다음은 지원 내용입니다. 지원 내용은 그 생계의료 주거가 제일 많죠. 단기적으로 일단 지원한다는 거. 그리고 생계지원 같은 경우에는 냉방비를 지금 포함을 해서 지금 3만 원 정도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가구원수에 따라서 지금 차등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지원 기간은 지금 1개월 지원, 연장은 2개월 해서 이거는 저희 담당이 내부 결제를 통해서 이제 최종 2개월 3회까지 지원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만약에 2차 지원이 필요하다 하면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는데 이때도 저희는 이제 그 가구원의 어떤 근로 가능 상황 등을 다시 확인을 하고 위기 상황을 다시 한번 모든 것들을 고려를 하고요. 왜냐하면 상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적합 여부들이 전부 다 판단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고려를 하고 추가적인 증빙 자료도 검토한 후에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하는데 탐구 같은 경우에는 그 통장 사본이라든지 처음에 통장 사본을 안 받잖아요, 그죠? 근데 이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에 통장 사본을 통해서 어떤 근로가능 여부로 판단을 할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대상자별로 필요하다고 하면 그 협조를 통해서 같이 협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심의 상정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 지원입니다. 의료 지원은 퇴원 전 일단 신청이 원칙이죠. 그렇지만 입원 당시에 유선 전화나 팩스 등으로 명백하게 이제 신청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퇴원 후에도 일단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의료비 지원의 경우에 지금 좀 확인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만성 질환이라든지 정신 질환이라든지 치과 치료의 경우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물론 예외가 조금 있긴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지침을 통해서 확인을 좀 해주시고, 원칙적으로 만성 정신 질환, 치과 치료는 불가하다는 거. 그렇지만 이제 만성 질환의 경우는 갑자기 악화돼서 수술이나 입원을 요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럴 경우에 진단서상에 이런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로 갑작스럽게 악화돼서 필요하다는 사유가 일단 기재되는 진단서가 구비가 되어야 되고요.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뭐 의료비 이런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에 준해서 부상 준해서 일단 신청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암 환자나 중환질병 중에 암 환자나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죠. 이런 경우는 보건소의 사업이 우선 사업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를 통해서 안내를 먼저 하고요. 그리고 지원이 어려운 경우, 추가 또 비용이 필요한 경우 긴급 지원 검토가 이제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초의료 수급자도 이제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이제 그 수술 또는 중환자실 이용 등 긴급한 사유, 또 긴급한 사유 그런 것들이 다 명시가 되어야 돼요. 긴급한 사유로 의료비 감당이 어려운 경우는 가능하다고 하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살 시도자 부상에 대한 의료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열려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 대해서 일단 먼저 알아봤는데 지원 내용은 최대 300만 원 1회이고 심의위원회 또 심의를 통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1회 추가 지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의료비 또 지원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또 확인해 주셔야 될 게 지금 어제 중증 질환자가 뿐만 아니고 그 의료비가 과다하게 되는 대상자에 대해서 먼저 확인할 거는 이제 보건소죠. 중증 환자의 보건소 부분 그리고 이제 우리 기급 지원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의료보험 관리공단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침 이것도 51페이지에 좀 세부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걸 말씀 좀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략 말씀드리면 이거는 기준 중위소득이 100% 이상 이하이고 재산도 가표 그 5억 4천만 원 이하이고 이거 이제 그 지원 금액은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본인보다 50%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거는 퇴원 후에도 일단 신청이 가능한 제도이니까 함께 해서 대상자가 유리한 지원을 좀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주거 지원 관련인데 주거 지원은 화재나 강제 퇴거 통보 등의 위기 사회 발생으로 임시 거소를 제공을 받거나 또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지원 내용은 그 가구 원수별로 상한액이 있고요. 그리고 실비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원칙은 1개월이죠. 이것도 그리고 연장 지원 2개월까지 가능하고 추가 또 필요하다고 하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최대 9개월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한데 결국 1년이죠. 근데 보통 이렇게 계속 만성적으로 뭔가 장기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금 국가긴급에 맞춤형 급여에 주거급여가 있잖아요. 같이 이거는 신청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9개월 추가 지원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경우인데 경우에 따라 작년에 한 가구 정도는 있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 국가긴급은 만성적인 분보다는 단기 지원 원칙이라는 거 그렇지만 공적급여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것부터 같이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걸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지 시설 이용 지원 내용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시설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 시설장한테 지원을 해주는 내용이고요. 이도 가구원수별로 그 실비 이용을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칙은 1개월이고 이도 생계비 현황에 대한 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연장 지원 2개월 하고 그리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최대 3개월까지 추가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지원이라고 있는데 기타 지원은 이제 그 부가급여입니다. 부가급여. 이거 별도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긴급 지원 주급여 대상으로서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생계, 의료, 주거, 사육지 시설 이용 지원 대상자가 주급여 대상이고 여기에서 부가적으로 교육비가 필요한지, 연료가 필요한지, 해상비가 필요한지, 장제비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부가적으로 같이 신청을 해주는 건데 지금 보시면 연료비 같은 경우에 10월부터 3개월 동절기 안에서 지금 월별 지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10월부터 3월 사이에 저희한테 지금 생계, 주거로 대상으로 좀 의뢰가 되는 분들은 저희가 이건 연료비는 부가적으로 같이 동시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근데 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통해서 좀 판단을 해주셔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비는 의료급여, 그러니까 교육급여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방금 면밀히 파악하시고 물론 저희도 판단하겠지만 거기서 다시 한번 걸러주시면 여기서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시고 요거는 이제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예산이라든지 그 구의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무조건 병행해서 지원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 뒤에 내용은 이제 이것들을 한번 지원 내용과 그 종류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니까 최대 횟수까지 정리해놓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은 그 한시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긴급복지 제도에 대한 그 내용을 다시 정리를 좀 해놓은 건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3월까지 지금 한시적으로 유예가 되어 있죠. 기존 내용 중에 그 위기 사유 중에 주소득자, 무소득자 실직으로 인해 소득을 상실한 경우 1개월 경과 부분이 지금 비지가 되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지원 기간 제한 부분이 과거에는 지원이 종료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동일한 위기 사유로 지원이 가능했다는 거죠. 그렇죠? 동일한 위기 사유는 2년이 경과를 해야 된다는 걸로 지금 지원 기간을 제한을 뒀지만 지금 현재는 한시적으로 지금 개선된 내용에는 동일 위기 사유 또는 동일 상경 2년 이내에도 재지원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2년이라는 거를 지금 폐지를 했죠. 그렇지만 2년 내에 재지원이 가능하지만 종료가 된 경우 3개월 이내는 재지원이 불가한 거거든요. 3개월이 지나야 된다는 거죠. 동일 사유로 신청을 하더라도 3개월이 지나야 된다. 그럼 일단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 위기 사유가 중한 질병이죠. 위기 사유, 동일한 위기 사유예요. 그러니까 위기 사유가 중한 질병입니다. 그걸로 해서 이제 긴급 의료비를 지원을 받고 종료가 됐죠. 그러면 3개월 후에 기존 내용에 의하면 4개월 후에 이제 생계가 곤란했어요. 근데 그 사유가 동일한 사유, 그러니까 중한 질병이에요. 과거에 긴급 의료를 받았던 그 중한 질병이 그 사유인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다시 긴급 생계비를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기존 내용대로는 지금 안 되죠. 왜냐하면 지원 종류는 처음에 의료비 받고 생계비를 신청해서 지원 종류는 다르지만 사유가 중한 질병, 사유가 같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하더라고요. 사유가 같기 때문에 2년 이내에는 재지원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렇지만 올해 한시적으로 제도 개선된 내용에는 3월까지는 동일 사유를 하더라도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생계비 신청이 가능한 거예요. 일단 뭐 예시를 굳이 들자면 그렇게 좀 예시 부분을 구분을 해서 할 수 있다. 결국은 뭐 그 동일 위기 사유라도 필요하다고 하면 코로나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을 검토를 지침을 주면서 검토를 하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산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억 5천만 원까지 이하로 3억 5천만 원까지 확대됐고, 금융재산 같은 경우도 이게 150%까지 확대가 돼서 4인 가구 같은 경우는 740만 원이 더 추가되죠. 그래서 500만 원에서 1,200만 원까지 이제 확대가 된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제 한시적 제도 개선가 확대된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요. 근데 이제 또 연간 지원 횟수 부분이 좀 애매할 수도 있어요. 연간 지원 횟수, 아까 보시면 생계 지원의 경우에는 최대 6개월이었죠. 그죠? 1회 선지원하고 2회 1차 시군구청장이랑 지원을 하고 나머지 3개월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최대 또 6개월 지원을 하도록 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근데도 이제 동일위기 사유로 다시 또 신청을 하는 경우에 그럼 어떡하냐? 근데 이 규정으로 의하면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보건복지부 단서를 이런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맞춤형 급여든 다른 사회보장 제도를 연계해라는 의미거든요. 단기 지원 원칙 하에 그런 원칙을 좀 지키면서 그런 계속해서 생계비를 지원할 정도면 위기 사유라고 보기에는 좀 반성적인 어떤 어려움이기 때문에 맞춤형 급여든 자활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좀 자활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우리 마포구 긴급복지 지원 현황인데 한번 보시면은 작년 19년 대비해서 2020년도에는 지금 신청 건수가 한 170% 정도 증가를 했고요. 그 중에 의료비 주거비가 한 200% 정도 증가했고 지금도 계속 지금 계속 다행히 신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주요 변경 사항은 아까 다 설명했던 내용들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변경 전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넣어놨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해서 자주 묻는 질문인데 이 내용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주민등록 주소지가 합정동인데 실거주지가 동작구 흑석동이라고 합니다. 주거지 어디서 신청을 받아야 해요? 이거죠. 지금 현재 정도 실거주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주민등록 합정동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지 동작구속동 주민센터 담당이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합정동 주민센터에다가 협조를 요청을 하게 되고, 그럼 그 합정동에서는 실제로 그 주민등록지에 가서 확인해서 이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일단 실거주지 질하는 거, 주민등록 상관없이 실거주지 질하는 거를 확인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공공근로 실직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 경우 실직 위기 사유는 안 됩니다. 공공근로는 다른 위기 사유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 정 위기 사유가 없다 그러면 아까 뭐 있었죠? 그 동절기 복지사업지대 위기 사유 또는 뭐 통합사회관리 위기 사유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실직으로 인한 위기 사유가 아니라는 거. 네. 그리고 압류방지 계좌의 경우에는 이것도 지금 안 돼요. 압류방지 계좌도. 그래서 현금으로 지금 지원을 받게 되죠. 그래서 꼭 물어보셔야 돼요. 이 통장이 압류방지 계좌로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들어갔다고 하면 또 거의 뭐 부채 현황 다 빠져나와 버리면 또 하소연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통장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A 회사에서 1개월 근로 후에 B 회사에서 2개월 근로 실직했다. 실직 사유로 신청이 가능한가? 이 실직은 실직자 3개월 이상 근로는 연속의 개념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상황을 상담 통해서 상황을 봤을 때 필요하다 하면 위기 뭐죠? 아까 동절기가 아니고 복지사업지대 그걸로 이용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좀 이렇게 좀 활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시적 제도 개선으로 지원 기간 제한이 이제 완화돼서 동일 위기 사유로 2년 이내에 재지원이 가능하다고 했죠, 그죠? 근데 이제 동일 사유, 위기 사유로 다시 신청할 때 증빙 서류는 어떻게 제출하면 되냐? 같은 증빙 서류로 제출해도 되나? 하는 질문입니다. 이게 다른 자료로 실직이지만 다른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A 회사에서 이제 실직을 했고 1월에 이제 긴급 지원을 신청해서 3개월 동안 이제 지원을 받았습니다. 받고 난 이후에 이제 9월에 다시 이제 1월에 실직한 A 회사 자료를 가지고 신청할 수는 없고 3개월 수급 후에는 B 회사 다른 회사에서 실직했을 경우에 이제 그런 별개의 증빙 자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실직으로 인정을 하고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연간 지원 횟수 예시분에 좀 헷갈려서 몇 번 정리를 했는데 실직 사유를 이제 6개월 동안 생계 지원을 받고 3개월 이제 경과를 했죠. 근데 이제 실직 단전 사유로는 지원이 또 가능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완화된 내용으로는 6개월과 9개월, 3개월에서 9개월 정도는 생계 지원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지금 해석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뭐 동에서는 지금 질의 많이 나왔던 질의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았는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매번마다 아마 수시로 저희 긴급지원 담당이랑 부모님 소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워낙 사례들이 다양하고 위기 사유가 이게 한정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위기 사유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위기 사유 중에 어떤 부분이 적합한지 부분들은 일단은 먼저 지침을 확인하시고 오늘 이 자료를 가지고 좀 더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담당기관, 구청 담당기관과 함께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추가가 있는데 이제 부부가 주민등록이 분리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가구적으로 배우자만 신청 가능한지 부부가 그러니까 어떤 분리됐다 하더라도 동의방문으로 보고 이건 포함을 시켜야 합니다. 사업안내 책자에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 가구원 중에 또 요양병원 장기 입원자가 있는 경우는 가구원을 포함하는지 조사는 같이 해야 되고요. 지급 시에는 가구원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명보험 피보험자에 대한 긴급의료 지원이 가능한지 반드시 긴급의료 지원 신청 시에 사고 여부를 꼭 확인이 필수인 거고요.